출근 첫날이었다. 나는 새로 옮긴 본사 건물 1층 로비를 지나며 경비실 창가에 앉아 있는 남자를 힐끔 봤다. 회색 점퍼에 야구 모자를 눌러쓴 채 흐릿한 눈빛으로 CCTV 모니터를 응시하던 그의 모습은 솔직히 그저 그런 경비 아저씨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경비실에 인사라도 좀 하지 그랬냐? 뒤따라오던 팀장이 나를 툭 치며 말했다.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시간이 없어서요. 어차피 저 사람이 우리 일에 무슨 도움 되겠어요. 그 말이 그 남자에게 들렸을 리 없다. 아니, 그랬으면 더 좋았을까? 그때만 해도 나는 몰랐다. 그 무표정한 경비 아저씨가 내가 앞으로 머리를 조아리게 될 존재가 될 줄은. 우리 회사는 최근에 새 건물로 본사를 이전했다. 외형은 반듯하고 모던했지만 내부 분위기는 그리 따뜻하지 않았다. 특히 15층에 위치한 이사실, 내 사무실이 있는 그곳은 냉기까지 돌았다. 그 같은 층에 근무하는 이사들 간에도 미묘한 신경전이 오갔고 실무자들에겐 기싸움의 전쟁터로 불렸다. 나는 조직 개편과 함께 외부에서 영입된 전략 기획이사였다. 기대도 많았고 시선도 많았다. 내가 보여줘야 할 퍼포먼스는 명확했다. 성과. 그 외엔 없었다. 그날 회의가 끝나고 나서였다. 커피가 먹고 싶어 로비 쪽으로 내려갔다. 1층 카페는 아직 열지 않았고 마침 경비실 옆 자동 판매기 앞에 서게 됐다. 동전을 넣었는데 커피 캔이 걸렸다. 괜히 짜증이 났다. 그 순간 경비 아저씨가 조용히 나왔다. 말없이 손을 뻗더니 자동 판매기 뒷면을 툭툭 두드렸다. 그리고 잠시 후 커피 캔이 또각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이 자판기 좀 고장이 많아요.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도 안 돌린 채 커피를 집었다. 아, 네. 그리고는 턱하니 한마디 더 덧붙였다. 자판기 관리도 좀 신경 써주세요. 우리 시간도 아깝거든요. 그의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저 다시 조용히 경비실로 돌아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혀를 찼다. 아니 저게 인상이야 뭐야 표정 하나 안 바뀌네. 하지만 며칠 뒤 나는 그가 회의실 복도에 붙은 리모델링 안내문을 쳐다보는 모습을 보고 무심결에 또 한마디 했다. 왜요? 벽에 뭐라도 숨겨져 있나 보시게요?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그리고 아주 짧게 대답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 순간 소름이 스쳤다. 아무 말도 아닌 말인데 이상하게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다. 그 사람이 뭔가 우리랑은 다른 결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날까지만 해도 난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다. 그게 함정이었다. 이상했다. 그 사람은 경비실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뭔가 다르게 보였다. 그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듯 하면서도 오히려 더 눈에 밟혔다. 나는 내 책상에서 업무 보고서를 정리하던 중 회장 직속의 특명 과제에 배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본사 건물 관련 장기 프로젝트 전담이라는 단순한 한 줄 설명. 그런데 희한하게 나를 소개하던 임원이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회장님이 직접 지켜보시는 겁니다. 특히 건물 내부 동선과 관련된 직원 불만, 시설 문제는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기세요. 건물 내부, 직원 동선, 그리고 경비 아저씨. 이상하게 모든 단어가 그 사람을 향해 가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와 마주쳤다. 나보다 먼저 도착해 기다리던 그는 버튼도 누르지 않은 채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 오네요. 내가 말을 건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15층, 요즘 눌러도 잘 안 올라갑니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가 탄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걸 지켜봤다. 그 말의 의미는 그날 밤까지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박 과장을 통해 건물의 설계도와 리노베이션 계획을 받았다.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15층, 우리 부서가 위치한 층에만 유독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환풍기 배관 구조도 유난히 복잡했다. 게다가 유독 그 층만 음영 구역이 적었다. 이건 누가 봐도 뭔가 감시를 위해 설계된 구조였다. 이건 누가 설계한 겁니까? 내가 묻자 박 과장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본사 건물은 원래 그 회장님 지인이 직접 설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서늘해졌다. 회장의 지인, 설계 구조, 그리고 경비실의 그 남자. 그날 밤 나는 사무실에서 혼자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복도에는 인기척 하나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회의실 문을 열었다. 경비 아저씨였다. 이 시간까지 계시네요. 그가 말했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회의가 길어져서요. 그는 회의실 벽 쪽 전등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조명 몇 년째 바꾸지 않았더군요. 눈 아프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그 층 조명은 회장이 바꾸라고 했었는데 누가 승인해서 빼버렸죠. 내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그게 나였다. 내가 결제 라인에서 빼버렸던 단순 비용 절감 항목 중 하나. 그걸 이 사람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그는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다. 다 보입니다. 오래 앉아 있다 보면요. 문이 닫히고 나는 숨을 내쉬었다. 그날 이후 나는 점점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조여오는 느낌. 하지만 아직 모든 퍼즐은 맞춰지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다. 회의실 조명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직원들의 말은 들었지만 그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난 이미 다음 주에 있을 이사회 발표 준비로 정신이 없었고 내 성과만이 중요했다. 그런데 경비 아저씨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치 나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굴었다. 이 사람 뭐지? 나는 몇 번이나 그의 이름을 시스템에서 조회했다. 박진만, 경비 계약직, 전직 소방관, 이후 청원경찰 근무 이력 있음. 대단한 정보는 없었다. 그런데 너무 깨끗했다. 이상할 정도로 아무 흠결이 없었다. 거기서 이상한 기시감이 왔다. 누군가 일부러 지운 이력 같다. 며칠 뒤 건물 내 소규모 안전 점검 회의가 열렸다. 건물주 대리 자격으로 나와야 할 인물이 있었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회의는 무산됐다. 그리고 그날 저녁 복도에서 박진만 씨와 마주쳤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오늘 회의 있었던 건 아셨어요? 그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다. 네. 일부러 안 갔습니다. 왜요? 보면 다 티나거든요. 누가 회사를 위하는 사람인지, 누가 자기 자리만 지키려는 사람인지. 그 순간 나는 그 사람의 눈빛에서 이상한 확신을 봤다. 그는 분명히 보고 있었다. 그리고 기록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로비에 낯선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감사팀, 내부 감찰, 회계 인사.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 사무실 책상 아래에서 누군가 몰래 둔 듯한 문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속에는 지난달 내가 임의로 수정한 보고서 원본이 복사되어 있었다. 내 서명이 선명했다. 그리고 그 아래 잘못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이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건 경고였다. 그리고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 기회를 결국 놓치게 된다.
회의실에서 눈을 감았다. 심장이 조여왔다. 나는 지금 감시당하고 있었다. 누구에게? 경비실 안에 있는 그 흔한 명찰 하나 없이 앉아있던 노인에게. 문서 봉투 안에 있던 내용은 너무 정확했고 너무 날카로웠다. 지난달 내가 임의로 바꾼 예산 항목의 원본은 공식 서버에선 이미 삭제되었는데 그는 그것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내가 승인한 회의실 조명 예산 삭제 건도 기록되어 있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우연이나 감시는 아니다. 이건 기획된 노출이다. 그가 내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조용한 협박처럼. 그날 오후 인사부와 감사실에서 내가 있는 층을 순회 점검했다. 그리고 몇몇 실무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나는 곧장 감지했다. 이건 내부 감찰이 아니라 지시된 감시였다. 그 지시는 도대체 누구에게서 온 걸까? 회장? 사장? 아니면 경비실 박진만. 나는 조용히 그의 뒤를 쫓기로 했다. 퇴근 후 나는 회사 근처 한 골목에서 그를 발견했다. 그는 허름한 청바지에 점퍼 차림으로 작은 빌딩으로 들어갔다. 그 빌딩엔 간판 하나 없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나는 다음 날 몰래 빌딩 주소를 확인했다. 그 건물 명의가 회사 소유가 아니었다. 개인 명의였는데 이름은 바로 박진만. 그 순간 손끝이 저릿했다. 이 남자 도대체 뭐지? 경비가 서울 중심지 4층짜리 건물의 소유자라고. 말도 안 된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분명히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었다. 다음 주 회의 보고서 자료를 준비하던 중 우연히 예전 사업 파트너 관련 리스트를 살펴보다가 나는 그 이름을 또 보게 된다. 박진만. 10년 전 휘진개발 부사장.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 회사는 휘성그룹의 과거 부동산 자산 개발을 담당했던 곳이다. 그는 단순한 경비가 아니었다. 과거 휘성그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다. 그가 왜 사라졌는지도 기록이 없었다. 누군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의 이력을 지워버린 것이다. 이제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는 다시 무언가를 하기 위해 돌아왔다. 그리고 나에게 경고를 보냈다. 다음은 뭘까? 그는 나를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두려워졌다. 잘못은 누구에게나 있다. 선택은 당신 몫이다. 그 문구가 뇌에 계속 맴돌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늦은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더 이상 감추지 않을 것이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니 내 자리에 낯선 노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어제와 같은 글씨체였다. 봉투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겁이 났지만 나는 컴퓨터에 그것을 꽂았다. 화면에 파일 하나가 떴다. ELEVATOR15FCAM MP4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회의 후 내가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사적인 공간이었고 CCTV 각도상 나올 수 없는 각도였다. 그런데 있었다. 심지어 내가 책상을 치며 협박하던 장면까지. 나는 서둘러 CCTV 리스트를 뒤졌다. 공식 기록엔 그 위치엔 카메라가 없다. 하지만 영상은 존재한다. 누군가 그 공간을 더 높이에서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영상을 찍은 이는 분명 박진만이었다. 그는 이 회사의 그림자였다. 누구보다 높은 곳에서 누구보다 오래 지켜보고 있던 자. 점점 미쳐버릴 것 같았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날 점심 박진만과 다시 마주쳤다.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내게 말을 건넸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뭐 대충.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리고 지나갔다. 그 손길 하나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싸움은 이미 내가 밀린 게임이었다. 그는 빌딩 전체를 자신의 손바닥 위에 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길 바라지 않는다는 경고일지도 모른다는 걸. 하지만 동시에 기회를 주었을 뿐이다라는 말이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그 기회를 마지막으로 걷어차게 된다. 그게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었다. 비가 퍼붓는 밤이었다. 회사 건물 위층에 남아있던 사람은 단 3명. 나 재무팀 과장, 그리고 경비실 박진만. 나는 회의실에서 몰래 USB 하나를 복사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뭔가를 덮어야 했다.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들을 회수하고 지우고 없애야만 했다. 그런데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가 들어왔다. 박진만. 나는 몸을 굳혔다.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 눈빛만이 또렷했다. 왜 자꾸 이러십니까? 내가 먼저 말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아니라 당신이 이러고 있는 거죠. 내가 뭘 했다고.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너무 많이 했죠. 그는 한 걸음 다가왔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비 내리는 도시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건물 내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아니, 알고 있었다. 이미 다 파악했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직접 듣는 건 전혀 다른 공포였다. 당신은 모를 겁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뭘 봤는지, 내가 떠난 10년 동안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는 조용히 USB를 내게서 빼앗았다. 그리고는 툭 던지듯 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건 아직 회장님 책상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또 뭘 하면 그땐 다르게 흘러갈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뼛속까지 흔들리는 공포. 그날 난 처음으로 퇴사를 고민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김 이사님, 다음 주 인사이동 대상자입니다. 별도 면담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박진만의 이름이 있었다. 경비가 인사이동 통보를 한다고. 나는 소름이 끼쳤다.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는 건가?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란 걸 깨달았다. 인사이동. 내가 조직도를 짜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는 정리 대상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인사의 핵심엔 박진만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나는 확신했다. 그는 단순히 감시자가 아니었다. 회장의 눈, 귀, 그리고 심판자였다. 그날 오후 나는 회장의 비서실에 직접 연락했다. 통화는 어렵다고 했다. 대신 다음 날 오전에 비공개 회의가 잡혀 있다는 통보가 왔다. 장소는 18층, 옛 회장 전용 공간. 지금은 폐쇄된 줄 알았던 그곳. 회의 당일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던 사람은 단 둘이었다. 회장. 그리고 박진만. 나는 말없이 그 앞에 섰다. 회장은 입을 열었다. 김 이사 고생 많았지요. 우리 건물 잘 적응하고 계십니까? 나는 겨우 입을 뗐다. 회장님, 전전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저 일만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그때 박진만이 옆에서 한 문서를 내밀었다. 이건 당신이 회의록 조작한 파일 원본입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에게 욕설하고 언어폭력한 녹취록입니다. 또한 회계 항목 임의 수정 내역과 외부 업체와 주고받은 비공식 메일까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김 이사, 우린 이런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인사권은 그 자리에서 회수되었다. 단 10분 만에 나는 모든 걸 잃었다.
그리고 문 밖에 섰을 때 박진만이 조용히 말했다. 이 건물엔 사람의 숨소리까지 들립니다. 그러니 다음번엔 먼저 들으세요. 말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나는 조용히 뒤돌아 걸어 나왔다. 이제 나는 낙오자였다. 비 내리는 새벽, 나는 사무실 짐을 정리했다. 아무도 없는 층에 내 발소리만 울렸다. 모니터 뒤편에 숨겨두었던 서류 뭉치를 태워버릴까 하다 결국 손을 떼고 말았다. 이미 다 알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함정일지 모른다. 퇴사 후 난 조용히 잠적했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고시원에 들어가며 SNS도 연락처도 모두 끊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다. 통장에 익명의 입금이 시작됐다. 처음엔 50만 원, 다음 달엔 70만 원.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감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시원 문 앞에 작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 없음. 상자 안엔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한 장 있었다. 10년 전 휘성개발 부사장 박진만 실종 기사. 그 아래 붉은 펜으로 적힌 글귀 하나. 죽지 않았다. 다만 사라졌을 뿐이다. 몸이 떨렸다. 이건 명백한 신호였다. 그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뉴스에 그가 나왔다. 휘성복 지재단 이사장 박진만 청년 주거 기부 200억 쾌척. 그는 인터뷰 내내 웃지도 않고 감정도 없이 말했다. 사람은 다들 보는 걸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는 걸 믿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숨소리를. 그 순간 TV를 보며 내 손이 떨렸다. 그 표정, 그 어조, 그 눈빛. 내가 아는 그 경비 아저씨였다. 며칠 뒤 등기우편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휘성복 지재단. 내용. 김호우님께 당신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기회를 드립니다. 재단 산하 청소년 자립센터 운영기획 총괄 제안서를 검토 바랍니다. 아무 조건도 없었다. 그냥 다시 시작하라는 제안. 나는 밤새 고민했다. 이게 또 다른 감시일지 진짜 기회일지.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감각이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사직서를 태우지 않았다. 그 대신 박스를 열고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맨 앞장에 이렇게 썼다. 내가 무너졌던 건 지켜보는 눈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이제 나도 누군가를 지켜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나는 다시 일어섰다. 비겁하게 도망친 자가 아닌 조용히 배운 자로서.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이번엔 복지재단 산하의 작은 사무실, 청년자립센터라는 이름 아래 나는 기획자로 앉아 있었다. 겉으론 별거 아닌 기관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 여긴 박진만 이사장이 가장 자주 찾는 장소였다. 그는 여전히 경비복 차림으로 재단 본사 1층 로비를 걸어 다녔다. 그는 자신을 숨기지 않았고 그러나 누구에게도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았다. 어느 날 사무실에 혼자 남아 문서를 정리하던 중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내부인관 찰기록 박진만. 다크. 문서엔 익숙한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김이사, 홍 팀장, 서 과장, 심지어 나까지. 그는 단순히 감시한 게 아니었다.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록의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람은 언젠가 실수를 한다. 하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반복한다. 나는 그들을 기억하고 기회를 줄 뿐이다. 나는 손끝이 저릿해졌다. 그가 내게 했던 모든 행동이 처벌이 아닌 기회였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다. 그리고 내가 잊고 있었던 누군가를 기억해냈다. 회사에서 매일같이 욕을 먹던 말단 여직원 하나.
늘 야근을 하며 회의실을 청소하고 내가 무심코 던진 말에 고개를 숙였던 그 아이. 이제 그 아이가 이 복지센터 교육생 명단에 있었다. 그녀는 밝은 얼굴로 내게 인사했다. 김 팀장님, 저 여기서 꼭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나는 그 아이의 눈을 보며 말했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선 그 누구도 당신을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박진만 이사장이 조용히 들어왔다. 오늘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내 옆을 지나며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이 여기에 와서 다행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나는 이해했다. 이 사람은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회복시킨 것이었다. 우리가 함부로 던진 말, 조롱, 무시, 그리고 위선적 권위 속에서 누군가는 기록했고, 누군가는 기억했고,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나는 그 사람처럼 누군가를 지켜보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었다고 느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셨다. 그는 늘 마시던 블랙. 나는 그에게 말했다. 경비실은 이제 비워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람들은 늘 그 경비실 안에 누군가 있길 바라거든요. 그 말이 끝났을 때 나는 창밖을 봤다. 노을 속에 비친 건물의 그림자 위로 사람들의 작은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본다는 것. 그게 두려움이 아닌 안심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박진만이라는 이름은 이 건물 어딘가에서 계속 숨쉬고 있을 것이다. 무표정한 얼굴 뒤 사람을 기억하는 따뜻한 눈으로. 우리는 때로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복장으로, 직책으로, 위치로.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껍데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기억과 행동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비실 안에 조용히 앉아있던 박진만 씨는 그저 회사를 지키는 경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억하는 사람이었고 지켜보는 사람이었고 무너진 인간들 사이에서 두 번째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앞세우지 않았고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무너뜨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사람들의 민낯을 확인했고 그 안에서 진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악의가 있는 이에게는 거울을 건넸습니다. 주인공이었던 김이사 역시 처음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공에만 몰두했고 눈앞의 실적과 자리만 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의 존엄과 감정을 짓밟고 말로, 행동으로, 시스템으로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조용히 경고가 시작됐고 그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거대한 사고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작은 거짓과 이기심이 쌓여 자기도 모르게 선을 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어쩌면 박진만이 아니라 그로부터 기회를 받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말단 여직원이었던 그녀, 딸의 대학 등록금 앞에서 울던 박금내, 묵묵히 웃으며 일하던 최대리, 그리고 과거의 자신을 반성한 김이사까지. 박진만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리 없는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상처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침묵 속엔 무너진 존엄이 있고 누군가의 분노 뒤엔 버려진 진심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늘 누군가를 지켜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감시가 아니라 돌봄이 되고 기회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다면 말이죠.
이 시리즈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조직을, 한 세상을, 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아주 묵직한 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옆에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같은 옷을 입고 조용히 웃는 그 사람이 의외로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든 기억하고 돌아보며 다시 시작한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는 이 이야기처럼 우리도 서로의 경비실이 되어 사람을 보는 눈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아저씨가 건물주일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